4교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난 11월 달에 판단 기준이 개정이 되면서 전기 저장 장치에 대한 시설 기준이 나왔어요. 근데 이 내용이 295조 나왔는데, 이 내용이요, 25점 문제로 내기 딱 좋은 문제예요. 근데 이거를 한 달 전부터 계속 인폼을 드린 거, 이거에 대한 것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그리고 이제 답안의 형태까지 해서 이제 드렸는데, 나오면 25점 문제로 나온다 했는데, 어떤 4교시 첫 번째 문제 딱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연구반 쪽에서 계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좀 작성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림까지 제가 도배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 저장 장치의 일반 요건, 내부 항목 중에는 시설의 일반 요건, 그리고 추가 설치 요건, 그리고 보호 제어 장치에 대한 게 나와 있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답안을 한번 작성해 봤어요. 이 기준 내용을 쫙 서술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답안으로 구성합니까? 해서 이제 그걸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 답안 구성을 한다면 이거 없이 일단 이거 없이 이 전기 저장 장치에 대한 설치 시설 기준 문제가 25점째 나온다면, 자, 첫 번째는 관련 기준이 뭐냐, 두 번째는 이 판단 기준을 제정했으니 제정 목적이 뭐냐, 이걸 왜 했냐, 이거를 도대체. 자, 3번 해놓고 일반적 설치 요건이 뭐냐, 그리고 네 번째 가서 뭐였냐면 보호장치 및 제어장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죠? 다섯 번째 가서 설치 장소에 따른 시설 기준. 근데 이 설치 장소에 따른 시설 기준을 두 가지로 분류했거든요. 제가 여기서 이제 표로 작성해 준 건데, 뭐냐면 일반인이 출입할 수 있는 건물 조건과 타 건축물, 분리되어 있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조건 두 개를 표로 작성한 거예요, 사실은요. 여기서 이걸 표로 했거든요, 표. 기술기준상에서는 표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서술로 쫙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가서 뭐였냐면 시설 도해라고 해서 두 개를 다 그릴 수가 없으니 일반인 출입 건축물과 분리된 장소, 그러니까 타 건축물에 했을 경우, 그럼 나오잖아요. 뭐 도로하고 1.5m 떨어져라, 타 건축물에 대한 출입구나 비상계단에 3m 이상 떨어져라, 내과의 거리를 1m 해라, 뭐 격벽이 있는 경우에는 뭐 관계없다, 뭐 환기 시설 해라, 차량 충격 방지 턱 시설을 해라, 높이가 22m, 지표면 9m 이하로 끝내라, 그리고 마감재를 뭐 불연제로 마감해라, 표시장치 해라, 시간장치 해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도해를 그린 거죠, 사실은 제가. 이걸 마무리한 거예요. 이렇게 25점짜리 나온다면 마무리한 건데, 잘 보세요. 일반 요건 있잖아요, 여기 일반 요건, 얘가 1번 한 거죠. 그리고 추가 설치 요건, 얘가 보시면 일반인이 출입하는 건물과 분리된 별도의 장소라 했잖아요. 요 두 번째 물어본 게 바로 이거예요. 제가 이걸 표로 작성한 거고, 그리고 보호장 제어장치가
여기 있는 거죠. 3번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대제목을 정해놨기 때문에 얘는 필요 없고 얘도 사실 뭐 안 써도 돼. 그런데 여기서 얘 6번 이 도해가 여기 여기서 얘기하는 대제목 2번 밑으로 딱 들어가면 딱 구색이 딱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기술 기준을 놓고 답안을 미리 작성하고 이 내용을 표와 그림으로 조정을 해놨기 때문에 좀 일반적으로 그냥 작성하신 분보다는 점수를 좀 높게 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서술 내용을 표나 그림으로 바꿀 수 있으면요 채점자가 이거 확실히 알고 있다고 인정하거든요. 근데 서술 내용 쫙 쓰게 되면 그냥 외워 쓴 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다음에 왜 안 나오냐? 이거 저 안 나옵니다. 이유 안 나와. 이유는 뭐냐면 엊그제 ESS에 대한 화재 원인이 뭐 배터리의 문제다. 이건 내용 잘 보시면 제조 회사에서 권장하는 걸 잘 준수하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원인 분석한 그 보고서가 맞다면 이거 안 되는 것이지. 이거 제조가 문제 있다는데 제조 메이커가 원하는 걸 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출제 시기가 그 조사 발표 이전에 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안 나왔다면 다음에 나올 수도 있지만 나왔기 때문에. 네, 물론 뭐 그런 건 있겠죠. 배터리는 그 포지티브 비어스가 거의 제로이기 때문에 감당 못해요. 그래요? 그러네. 그래서 하여튼 4교시 1번 스타트는 정말 좋았어요. 이거 일단 이게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 자, 이 문제를 선택하는 건 출제자의 어떤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항공장애등 얘기하면 어떻게 돼? 자, 장애물 제한구역 밖에 있는 어떤 물체의 항공장애등 표시등과 관련하여 이거 설명하시오. 대제목을 딱 정해줬어요. 표시등 주간 표시 장치 설치 대상, 그리고 표시등과 주간 표지 설치 면제 대상 세 가지, 그리고 설치한 자가 관리해야 되는 사항. 자, 이거는 항공장애 표시등과 항공장애 주간 표지 설치 및 관리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뭐 이런 기준도 있어요. 행정규칙에. 여기에 첫 번째 7조 장애물 제한구역 밖에 있는 물체, 이거 물어보잖아요. 밖에는. 그래서 표시등과 주간 표지 설치 대상은 이거다. 뭐 높이가 150m 이상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뭐 풍력 터빈까지 해서 뭐 아까도 풍력 터빈 나왔지만 이거 좀 그런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항공장애 표시등하고 주간 표지 설치 면제 대상 8조에 나옵니다. 8조에 표시등과 표지의 설치 면제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 표시등이 어떠한 그 물체로부터 반지름 600m 이내 유치한 물체로서 이 높이가 장애물의 어떤 차폐면보다 얘가 낮으면 하지 말라는 거죠. 뭐 45m 이내 뭐 등등 있습니다. 뭐 등대 나오고 이렇게. 여기서 세 가지를 해라 했으니까 기준 뭐 4가지 이상 돼요. 그중에 3가지만 골라서 하는 거죠. 3번 항공장애 표시등을 설치한 자가 관리하여야 하는 사항. 그 규칙 21조에 보시면 표시등 및 표지 관리 나와요. 설치한 자가 뭐 어떻게 할 거냐? 청소 보수 잘해라. 그리고 장애물 있으면 즉시 제거하고, 그리고 고장난 경우에는 즉시 표시등을 복구해라. 그리고 예비품 여유로서 전구 및 휴조를 비춰놔라. 그래서 참 이 문제는 선택하면 안 돼요. 사실 물론 알고 계신 분이 하겠지만
우리가 그냥 농담삼아 하는 얘기지만 이거는 6개 중에 2개를 버리라고 했는데 분명히 버릴 문제를 갖다가 선택해 놓으면 좀 상하죠, 사실 기분이 상합니다. 3번 이거는 이제 그 소방 쪽 관련되는 거예요, 사실은. 열 전달, 히트 트랜스퍼, 열 전달에 대한 다음 사항, 열 전달의 정의, 열 전달 개수, 그리고 각각 열 전달 형태의 특성 및 법칙이에요. 얘는 그 사실은 조금 어려웠던 문제 같습니다, 사실. 열 전달의 정의는 뭐냐면 열 에너지가 평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양을 취급하는 게 열 전달의 정의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동 과정이 전도, 대류, 복사예요. 그래서 열 전달 개수는 복사, 전도, 대류인데 이걸 전체 합한 게 총괄 열 전달 개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열 전달 형태의 특성이 법칙이에요. 전도, 대류, 복사를 좀 자세히 푸는데 법칙까지 나왔으니까 전도, 입자 간 상호작용에 의해서 에너지가 많은 입자에서 에너지가 적은 입자로 전달되는 에너지 형태를 갖다가 전도라고 하죠. 전도. 직접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에 평면벽에서의 열 전달은 프로의 열 전도 법칙을 응용을 합니다. 뭐 이거보다 더 많은 법칙이겠죠, 사실은. 대류. 대류는 고체면과 인접해서 유동하는 액체나 기체 사이에서 발생되는 열 전달 현상이에요. 대류. 보통 우리가 공기를 많이 이제 이용하죠. 그래서 이거는 강제 대류와 자연 대류로 구분하고 있고요. 그리고 뉴턴의 냉각 법칙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복사, 전자파 전달하는 방식과 같은 복사, 톡 던지는 거. 그래서 물질의 원자나 분자의 구조가 변하면서 전자파 또는 광자 형태로 방출되는 에너지 전달. 우리가 그 유명한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 우리 열 복사 에너지는 절대 온도 4승에 비례한다라는 거 있죠. 이게 이제 열 전달에 관련되어 있는 전도, 대류, 복사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버려야죠, 사실은. 이거 어떻게. 근데 소방 쪽 하시는 분은 선택하셨을 거예요, 아마, 이거는. 네. 그래서 4교시에 어려웠던 문제가 2번 문제, 3번 문제인데요. 2, 3번 문제. 그 나머지는 이제 갑니다. 혹시 이거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접촉 상태에 따른 허용 접촉 전압과 산출 근거, 그리고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 기준과 IC 기준의 안전전압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접촉 전압은 1종, 2종, 3종, 4종인데 우리나라 기준은 아닙니다. 이거는 일본 지스 기준을 쫓아온 건데 일본 또 배도하겠죠. 그래서 1종, 2종, 3종, 4종인데 여기에 허용되는 접촉 전압이 얘는 2.5V, 얘는 25V, 얘는 50, 얘는 제한이 없어요. 근데 이 전압이 결정된 배경엔 감전전류, 그러니까 인체의 통전전류 얘기는 통전전류, 미리암페어, 그리고 인체 저항, 오음. 1종 같은 경우에는 수중 상태나 아주 물이 흠뻑 젖은 상태예요, 신체가. 그래서 감전전류 한계를 5, 심시세동에 대한 걸 5로 잡은 거예요, 5. 그리고 인체 저항을 505 해서 2.5V가 된 거예요. 그리고 2종 같은 경우에는 물이 조금 묻은 상태. 그러다 보니까 감전전류 한계를 50mA 보고 인체 저항을
505ohm을 봤어요. 그래서 25V. 3종은 1, 2종이 아닌 조건이에요. 아닌 조건. 그러니까 감전연료 한계를 50으로 보고 그때 인체 저항을 1000ohm 본 거예요. 그래서 50V예요. 그리고 얘는 관계없다라는 거죠. 위험하지 않다. 이게 허용 접촉전압 산출 근거예요, 이게. 왜 2.5, 25, 50이 된 건지. 네. 여기 나와 있는 이 보호접지 저항값은 그 외함에 대한 접지 저항값을 정하는데, 이 허용되는 접촉전압 이하를 하려면 최소한 보호 접지 저항 값이 얼마가 돼야 된다라고 그 구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여기 이제 요거는 이종 접지 저항 값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정해놨겠죠. 그리고 외함 접지는 일반적으로 저압 같은 경우는 3종이잖아요. 105 이하. 그런데 허용 접촉 전압 이하로 하려면 적어도 얼마로 해야 되는지 이거 계산식에 따라가는 거고요. 그 접촉 전압을 기준을 산출했던 근거는 요겁니다. 요거. 이렇게. 아마 이거는 제가 그 강의 중에 설명드렸을 거예요. 아마 이거 이렇게 산출했다고. 네? 네, 했어요. 네. 그리고 안전전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30V 이하로 되어 있고요. 이거 기준은 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여기에 이제 안전전압 이하인 30V 이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IC 기준은 42V 이하고요. 그리고 국가별로 안전전압은 정해져 있는데 우리나라 30V는 AC/DC 관계없이 무조건 30V예요.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AC 24V, DC 50V 이런 식으로 이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안전전압 정의는 뭐냐? 무한 시간대 접촉하더라도 인체 해가 없는 전압이 안전전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용을 잘 들으실 분들은 쓰시는데 지장이 없었을 거라는 거죠. 이 5번 문제가 이래도 되나라는 생각했어요. 이게 공사감리 업무 중에 전력시설물의 공사 완료 단계에서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오. 시설물 인수인계, 준공 후 현장 문서 인수인계, 유지관리 및 하자 정비. 그런데 119에 나왔던 문제예요. 똑같이. 근데 그때 어떻게 나왔냐면 시설물 인수인계 관련된 감리 업무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온 거고, 이번에 나온 거는 이 감리 업무 이 속에, 이 큰 절 속에 내부 들어가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19에 나왔던 문제나 이번 나온 문제나 똑같은 문제예요. 근데 이번에 감리 문제가 설계 대상, 그러니까 설계 감리 대상, 그리고 인수인계 관리 내용,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감리 관련된 문제가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력시설물 공사 감리 업무 수행 지침에 나온 얘기입니다. 거기에 큰 절로 시설물 인수인계 관련하여 감리 업무. 자, 그 밑에 63조 시설물 인수인계라고 이런 내용, 일반사항, 뭐 중원 검사 결과, 특이사항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다. 자, 두 번째 64조 현장 문서 인수인계. 자, 보세요. 준공 후 현장 문서 인수인계. 이 내용이 사진첩, 뭐 검사 성적서, 기자재 구매 서류, 시설물 인수인계서, 그 밖에 이제 발주가 필요한 뭐 인정 서류 이런 거. 자, 세 번째 유지관리 및 하자 정비. 65조에 보시면 유지관리 및 하자 보수예요. 그래서 규격 및 기능 설명서, 유지관리 방법, 특기사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시설물 인수인계 관련된 감리 업무의 63조, 64조, 65조 내용이에요. 시험 문제가. 그러니까 119에 나왔던 문제하고 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 근데 이거를 왜 또 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전기 안전기술사의 감리 업무 영역이 가장 넓기 때문에 아마 감리에 대한 문제를 계속 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사실은 준비하셨던 분들한테는 뭐 그다지 어렵지 않은, 그리고 실질적으로 감리 업무를 하셨던 분들한테는 이 내용하고 좀 다르더라도 인수인계, 문서, 유지관리 이거에 대해서 뭘 하셨든지 기억만 하시면 작성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번 120회 시험의 마지막 문제죠. 이거 끝나면 집으로 가는 문제죠. 이제 딱. 자, 지금 직류가 대세예요. 직류가 뭐 직류 송전, 접지, 그리고 전기 저장 장치에도 들어가 있어요. 직류용 SPD 설치 그것도 있거든요. 60364 직류 배전 개통 접지 방식에 대해서 다음 설명하죠. 접지 방식 종류와 특징, 그리고 부하 특성에 따른 접지 방식 적용 요소. 이게 사실 좀 나네요. 이거요. 이게. 그래서 접지 방식은 이미 IC 60364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근거로서는 60364 있죠? 판단 기준 289조도 나오고요. 그리고 KC 2011년부터 적용되는 2021년부터 적용되는 KC 243 코드에 나와요. 그리고 내선 규정 5부 저압 전기 설비 시설, 그리고 코사 가이드에도 나옵니다. 이거요. TN 방식, TT 방식, IT 방식. 그러니까 TN도 S, C, CS 있죠? 그러니까 TN 방식은 기본적으로 개통의 접지만 사용해라요. 기기에 대한 외함 접지를 개통 거 쓰라는 거예요. 개통 거를 단독으로 하지 말고, 단지 여기서 중성선과 보호선을 같이 쓸 거냐, 분리해 쓸 거냐, 같이 쓰다가 분리할 거냐, 요 세 가지라는 거죠. TT 방식은 외함 단독 접지를 허용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개통 접지도 있고 노출 도정부 접지, 외함 접지도 단독으로 해라. 네. 그게 이제 TT 방식이고요. IT 방식. IT 방식은 뭐냐면 저기 이제 1T로 되어 있는데 저거 IT입니다. IT 방식은 개통이 비접지 아니면 고조항 접지를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통 접지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선택이죠. 하지만 도출, 외함에 대한, 설비에 대한 외함 접지는 단독으로 허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직류 개통의 접지 방식입니다. 종류. 그런데 난해한 게 이거죠. 이제 부하 특성에 따른 접지 방식 적용 요소.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물론 우리가 그 생활용품,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내용 중에서도 나오는데 그 내용도 사실은 이 내용밖에 없어요. 근데 그냥 어거지로 막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판단기준 289조에 보시면 옥내 직류 전기설비에 대한 그 접지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판단기준 249조를 빌어서 작성을 해보니까, 자, 직류 이선식에 이미 한 점 또는 변환 장치의 직류측 중간점, 태양전지의 중간점 등을 접지해야 된다. 그리고 혹시 접지할 때 플러스 접지를 할 경우에는 감전에 대한 보호를 해야 되고, 마이너스 접지를 할 경우에는 부식 방지를 고려하라. 그런데 얘가요, 바뀌어요. 이제 KC로 넘어가면 직류 전로를 접지하려면 감전 및 부식에 대한 보호 대책을 강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뭐 플러스 할 땐 감전, 마이너스 할 땐 부식, 이게 아니라 그냥 감전 및 부식 방지 대책을 강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KC 넘어가게 돼요. 그리고 접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장소에서는 사용 전압이 60V 이하인 경우,
최대 전류가 30mA 이하의 직류 화재 경보 회로 아니면 뭐 저런 감시 장치 또는 저런 고장 검출 장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관리자가 쉽게 그 확인할 수 있는 경보 장치를 실시하는 경우 이거는 접지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 되는데 사실 요 답이 부하 특성에 따른 접지 방식 적용 장소하고 이게 좀 매칭이 되는지 사실 이것도 조금 의문스럽긴 해요. 이 상태가. 그래서 이미 여기서 지금 부하 설비에 맞춰서 지금 접지를 할 거냐, 개통 접지를 할 거냐 명시가 되어 있는데 판단기준 289조를 그냥 빌어서 직류 설비에 대한 접지와 그 접지를 하지 않은 거로 나와 제시가 돼 있으니 제가 한번 이거로 한번 그 접근을 해본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이제 출제자는 알겠죠, 출제하신 분은. 근데 이제 이 상태에 보고 접근을 해봤는데 이게 이제 맞는다, 틀린다라는 거는 조금 이제 저도 약간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4교시에 대한 문제는 2번, 3번 문제 뺀 나머지는 사실은 그렇게 작성하는데 뭐 난이도가 높거나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중에 2교시 문제가 가장 조금 난이도가 있고 나머지는 그래도 좀 작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뭐냐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문제가 같은 문제가 타 종목에도 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뭐 전기도 그렇고 소방도 그렇고. 근데 이거를 한번 전망을 해봤어요. 앞으로의 전망.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죠. 이미 시험 문제 나올 건 다 나왔어요. 특히 기준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바뀌거나 그러니까 사고가 난다거나 그게 아니라면 현재 나와 있는 그 기술적인 어떤 그런 지식적인 내용은 이미 포화 상태에서 신규로 나올 만한 문제는 없다라는 거죠. 나왔던 문제를 되돌리거나 아니면 그 문제를 조금 변형해서 다른 답을 요구하거나 이거지. 그리고 또 하나 한다 그러면 2개 문제를 합치거나 아니면 10점 문제를 25점 문제로 내거나 25점 문제를 10점 문제 내거나 요 변화지 새로운 어떤 거는 아마 어려울 것 같다. 이미 이제 이런 시험에 대한 게 벌써 수십 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전기 분야는 이렇게 발전 속도가 빠르지 않잖아요, 사실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갖다가 잘 운영하고 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사고에 대한 이슈 그리고 법에 대한 제정이나 신규 그 개정되는 거 그리고 이제 2021년 되면 K시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올해 넘어가게 되면 이제 K시를 거기서 덮어야 되는 거죠. 근데 판단 기준하고 K시하고 내용이 거의 유사해요. 유사한데 판단 기준에서 아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접지 이런 것처럼 K시는 조금 뭔가 합리화시켜 내용이 바뀌어요. 그런데 그 보시면 K시가 적용되는 그 시점 기준했을 때 설계 중에 있는 건 기존 걸 그냥 따라간다 했어요. 기존 거. 그리고 그때부터 신규라는 건 K시를 하겠죠. 그럼 저희 입장에서는 기존 거와 신규를 다 봐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이게 좀 많아진다는 거죠. 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건 면접을 준비하러 가야 된다. 그죠? 도대체. 면접은 1차보다 좀 비싸요. 이거 8만 얼마, 8만 원. 하여튼 돼요. 하여튼. 되고, 면접 끝나고 나면요. 자격증 3,100원입니다. 이 3,100원짜리 수작업을 받으려고 참 시간과 돈과 다 투자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래도 이번 시험이 좀 유리했던 건 뭐냐면, 일단 현재 합격률 자체가 너무 저조했기 때문에 분명히 좀 늘어날 거라는 거. 그리고 면접 대기자 수가 극히 작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뭐 극히 일부지만 이번 그 새롭게 그 코로나 문제 때문에 결시율이 좀 올라갔다라는 거. 이게 사실 좀 중요한 변수예요, 사실은요. 네. 혹시 뭐 질문 사항 있어요? 이거 보시고. 근데 10점 문제는 그냥 뭐 돼요. 근데 25점짜리 딱 봤을 때 대제목이 정해져 있는 거가 아닌 그냥 그 서술을 요하는 문제가 있을 때는 가장 그 고민스러운 게 대제목을 몇 개 잡냐, 어떤 걸 잡냐, 요것만 딱 잡게 되면 작성하는 거 쉬워요. 그 작성하는 거. 근데 대제목을 그 작성하기가 특히 이런 거 있죠. 뭐뭐의 고려사항을 설명하시오. 이거는 사실은 점수를 주겠다는 거예요. 고려사항은 뭐 어떤 방식으로든 간 다 작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이제 대제목이 정해진 거는 이제 그거 맞춰 써야 되는데 25점 문제는 어쨌든 대제목을 어떻게 잡느냐 요거에 따라서 그 시간 관리, 양 관리에 대한 변수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의고사는 오늘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시간 나시면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이번 10주 동안 저희가 쭉 한 거 중에 그래도 이 정도는 보지 않고 작성을 하지 않을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게 10점 문제 8개 중에 6개를 60분 동안 한번 해보세요. 시간 갖다 놓으시고 진짜 이게 내용은 좀 틀리더라도 내가 60분에 6개를 확실하게 쓸 수 있는 건지 한번 좀 댁에 가셔갖고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내용 같은 거 정리하실 때 출처, 레퍼런스에 대한 걸 옆에 꼭 기입을 해 놓으세요. 기입해 놓으시면 나중에 이제 찾기도 편하시고, 그리고 이제 기록만 하시면 이 머릿속에 넣을 걸 갖다 얘가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시는 게 되게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에 어떤 분이 RMS가 뭐의 약자입니까? 이게 여쭤보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오시면 되게 좋아요. 왜냐면 저도 잘 모르니까 찾아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래, RMS가 루트, 민, 스퀘어 이거더라고요. RMS 시료가. 네. 그래서 어떤 한 분이 질문이 나오면요, 그거를 이제 딱 답이 나오면 그분으로 인해서 전체가 다 내용을 이제 다시 한번 복습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차수는 이제 요거로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혹시 뭐 추가적으로 질문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이제 전기 분야로 다시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네. 하여튼 11주죠. 11주간에 하여튼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